이제 우리 방금 공부했던 이제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을 이제 쓰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10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혹은 뭐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일단 우리는 물건을 팔았죠. 자, 그럼 물건을 팔면 우리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쓸 거예요. 물건을 팔면.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제품 매출은 얘는 자산이 아니고 수익이에요. 수익. 제품 매출은, 자, 우리 상품 가지고 볼게요. 상품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익을 40만 원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상품 매출 100만 원에 팔았다는 건 우리 원래 수익은 원가의 이익을 포함한 게 수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지금 여기서 매출은 얘는 영업 수익의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제가 물건 팔았다고 하니까 대변에 썼을 때 이상하지가 않았죠. 왜 안 이상하냐면 우리 거래 판료소 제가 이야기할 때에 수익 자리가 대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건 팔았으니까 대변에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쓰면 자연스럽게 위치를 맞으니까 문제는 전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았다 했을 때 우리 느낌으로는 제가 계속 나가면 대변에 써라 이렇게 하니까 대변에 썼는데 크게 느낌의 문제점은 못 느꼈죠. 근데 그래도 얘 성격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든 물건 팔았다고 하면 대변에 여러분은 계정 과목을 쓰고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변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오늘 돈을 안 받았죠. 그럼 내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판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나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그리고 여기엔 거래처를 써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자, 문제하고 구분이 안 가시니까 그럼 외상 제품 매출 외상 대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때는 둘 중 하나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편한 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측면으로 보면 보통 예금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으면 차변에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보통 예금이다라고 써도 되고, 이번에 외상 매출금을 제품 매출 외상 대금이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면 이젠 돈 더 이상 못 받잖아. 그러니까 걔 지워야 되겠죠. 돈 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거다라는 건 지워야 되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한 원리로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돈 들어왔네. 왜 들어왔지?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얘가 10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지금은
자, 우리가 지금 전표로 오늘 처음 끊고 있죠. 그래서 돈 들어왔네.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왔어. 들어온 이유가 뭐야?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야 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원활해지시면 이 외상 매출금 100만원 있는 걸 받았어를 먼저 봐서 받았으니까 얘를 지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또 나중에는 먼저 하시는 게 좀 유리해요. 왜냐면 100만원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 그죠?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다 못 받아도 나는 얘 다 지워야지. 이제 그걸로 끝낼 거니까. 불량품 있으면 돈 다 안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불량품 난 거 빼고 받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든 나는 더 이상 받을 거 없으면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여기 쓴 거는 이걸 지워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비품을 1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내 장부에 비품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이번엔 비품을 팔아버린 거니까 얘는 매출이 아니죠. 그냥 비품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부에 그냥 100만원이라 적혀 있다 볼게요. 그러면 100만원 지우면 비품은 나한테 지워졌겠죠. 그럼 차변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했대.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확인 꼭 하는데 이번엔 매출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수금이다. 그럼 이 외상대금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비품 외상대금 100만원을 우리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으면 그러면 이번엔 내가 보통 예금의 돈 100만원을 받았다. 받은 이유는 내 장부에 적혀있던 이 미수금을 받은 거니까 지울 거다. 아이고. 이렇게 전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들 보면 지금 처음에 이 계정 과목이 정해지면 나중에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얘를 지금 이렇게 지워주는 역할이죠. 그죠? 처음에 장부에 적을 때에 어떤 상황이냐 판단을 하고 얘도 어떤 상황이냐 판단을 한 후에 그때는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는 건데 처음 쓸 때는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던 걸 이제 해소시켰냐로 해서 지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상 매출금 처리했던 거면 돈 받으면 외상 매출금 지우는 거고 미수금 처리했으면 미수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선택은 돈 받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선택이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돈 받을 때는 그냥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워주는 행동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받을 때에 지금 돈 받으면서 얘를 미수금이라 써버리면 내 장부에는 외상 매출금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쟤는 난 돈 안 줄 건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은 계정 과목과 같은 거래처와 같은 금액을 써야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개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반대도 좀 볼게요. 반대로. 자, 반대로 우리가 원재료 100만원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외상으로 원재료를 샀어요. 그럼 우리는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얘는 자산 맞아요. 재고 자산. 그럼 자산이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쓰고 얘는 100만원치를 샀죠.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외상했대요. 외상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얘를 꼭 확인하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A라는 회사한테 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원재료 외상 대금을 수표 발행하여 상환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수표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 나가겠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100만 원짜리 발행했으니까 자, 외상 대금 100만 원 글자를 빼먹었네요. 자, 100만 원을 수표 발행 상환하면 당좌 예금에서 100만 원 빠져나갈 거고 그럼 그 외상 대금 장부에 뭐 어떻게 적어뒀는지 보니까 외상 매입금 적어뒀었네. 그럼 얘를 지우려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갚은 거다. 혹은 얘를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영업부에 사용할 컴퓨터를 더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자 계속 쓰니까 여러분들 인지하시라고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내구성 있는 자산을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비품이라고 써요. 계정 과목으로도 비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구성 있는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1년 이상에 걸쳐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1년 이내 쓰는 건 소모품이라고 할 거예요. 소모품. 자, 그럼 우리는 영업부에 사용할 컴퓨터, 우리가 쓸 컴퓨터를 샀죠. 컴퓨터는 1년 이상 쓰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사온 걸 비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줘야 되니까 100만 원짜리 비품을 샀다. 근데 얘를 외상했대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볼 건데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네. 그러면 미지급금이다라고 그래도 얘는 꼭 거래처 써서 금액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자, 우리가 비품 외상 대금 10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우리가 지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수표 발행한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죠. 그냥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겠네.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간 이유는 이 미지급금 적었던 거 갚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미지급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쓴 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상환을 하거나 회수를 하면 발생할 때 적어뒀던 그 계정 과목을 반대쪽에 써서 지워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 받을 때도 아니면 돈 갚을 때도 돈 갚는 거 쓰고 반대쪽은 일반적인 상거래였는지 과거의 거래가 그걸 확인해야 장부에 썼던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어음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 이 어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내 주거래은행의 수표하고 제도는 비슷한데
수표는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거고, 어음은 내 지급 거래 은행이랑 약정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며칠 날 주세요라고 적어주는 게 어음이에요. 어음은 그래서 우리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 잠깐만 198페이지로 가보실래요? 198페이지 펴보시면 자, 198페이지에 어음의 그림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우리 그 198페이지 1번에 어음 보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델리룩이라면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위에 보시면 전자음 아래에 어디 3일 패션 귀하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신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3일 패션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3일 패션이 딴 사람한테 팔면서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내가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급처가 있죠. 지급지는 국민은행이고 지급 장소는 국민은행의 어디 지점에서 위에 적혀 있는 귀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정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지급한 날짜는 그 위에 있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라고 표현하는 날짜예요. 지금 어음은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건을 팔면 상대방이 귀하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서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기 은행에다가 언제 그럼 날짜는 오늘 날짜가 아니겠죠. 그래서 수표는 발행일이 지급기일이에요. 바로 발행하는 수표는 발행한 날이 바로 현금화되는 거고 어음은 지급기일이라 적혀있는 이 날이 현금화가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래 날짜죠. 이게 어음하고 수표의 차이점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둘이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왜냐하면 수표 발행하는데 통장에 돈 없어. 그러면 미래 날짜를 써버려요. 어음의 만기가 미래를 쓰는 것처럼 내가 발행하는 거니까 미래 날짜 써버리는 걸 선일자 수표라 해서 어음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하고 은행에서 똑같이 취급하는데 형식은 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런 게 어음인데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51페이지로 혹시 보신 적 없으신 분 있을까봐 어음 구경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 돼 있다는 걸 알아야 이야기하는 게 느낌이 있으시니까. 자, 그럼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하고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그리고 뭐냐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품 팔았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돈 받는 걸 쓸 건데 근데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이때는 매출 채권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현금으로 내가 돈을 받겠죠. 그럼 대변에는 이제 이 돈 받았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받았을 때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뒀으니까 그건 이걸로 알 수 있겠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내 장부에 받을 어음 적어뒀던 게 현금으로 들어온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100만 원 빼먹었네요. 100만 원 받았다고 보면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때하고 똑같잖아. 그냥 외상하면 외상매출금 쓰고 받으면 외상매출금 지운 거고 받을 어음으로 우리가 어음 받아서 받을 어음 적었는데 얘가 만기가 되어서 받으면 받을 어음을 지운다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분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계가 잘 안 나오냐면 이 분계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어음의 그 발행했던 지급처인 지급은행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어음 주고 돈 받아와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차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관리해달라고 은행에 넣어두고 그럼 은행이 관리해서 이제 만기가 되면 우리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넣어주는 방식.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오는데 누군가가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받을 어음의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오는 경우 4가지.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 어음이 만기가 되었어요. 자, 지금 이 어음 가지고만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100만 원짜리 어음. 그럼 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면 이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이렇게 100만 원을 지웠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만기가 되면 나한테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은행은 나한테 100만 원을 다 넣어줄까요? 잠깐 생각해도 은행이 그런 착한 일을 할 일은 없겠죠. 은행은 용역에 대한 수수료 먹는 곳이에요. 그럼 자, 우리 은행에 추심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 추심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돈 받아주는 행동이에요. 돈 받아주는 행동. 근데 그 은행 추심팀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돈 안 갚는 사람들 받으러 가는 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추심 맞고 그냥 지금처럼 어음을 관리를 해서 만기가 되면 그 은행들하고 추심 거래도 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어음에 만기 시 돈 받아주는 걸 추심팀이라 그래요. 그래서 팀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은행은 그 추심 행위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어음의 만기 추심이 되면 무조건 추심 수수료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음의 만기면 추심 수수료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은행이 원래 추심 수수료 100만 원짜리면 몇백 원이나 해봐야 1,000 얼마밖에 안 떼가요. 근데 우리 보기 편하게 5만 원 수수료라고 생각한다고 볼게요. 그럼 은행은 자기들 원하는 수수료 빼고 나머지만 입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95만 원을 입금해 준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 이걸 우리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자, 받을 어음도 내 자산이죠. 채권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 매출 채권 당연히 자산이겠죠. 자산을 대변에 보냈다는 건 자산이 나가면 대변에 쓰라는 거고 이걸 우린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 들어오는 게 없죠. 그럼 얘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네. 그럼 비용 5만 원 처리할 건데 얘가 수수료래요. 그럼 용역에 대한 대가니까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또 이 수수료 비용 몇 번대를 쓸 거냐 생각해야 되는데 자, 900번대는 당연히 아니겠죠. 900번대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만 쓸 거라 그랬어. 그럼 900번대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지금 이 상황이 관련이 있나요? 없죠.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없으면 500번 아니라는 거예요. 500번은 제조기미만 쓸 거거든.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죠. 방금 제가 말한 900번, 500번대 아니면 전부 다 800번대예요.
우리 회사 자금 관리비잖아. 근데 판관비라는 표현을 계속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판매 쪽으로 생각을 쏠려서 해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우리 바운더리가 느낌이 없죠. 영역이 느낌이 없다 보니까 800번대로 바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매매 증권일 때만 900번대,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만 500번대, 나머지는 다 800번대예요. 그럼 엄청 심플하게 나오겠죠. 문제 봐도 누가 봐도 단기매매 증권 아니고, 그리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우리 회계 1급은 무조건 매각 거래만 가지고 실기 이론 다 이야기할 거고, 세무 2급은 실기는 매각 거래만 지금까지 나왔고, 차입 거래는 어쩌다가 이론으로 물어봤고, 미래 세무 1급 하면 뭐 차입 거래 분계도 신경 쓰시면 되니까, 우리 시험엔 그래서 무조건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로 해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매각 거래라는 거, 어음의 할인은 어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구구절절히 적어놨어요. 자금 상황이 어려워 뭐 현금화 시키려고 어음 팔았다는 말을 구구절절하게 한 두세 줄 적어놔요. 그럼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어음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으면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면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차면에 돈을 받을 건데, 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당장 돈이 현금이 필요해서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저 어음하고 바꿔달라고 부탁했더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이제 저하고 100만 원하고 어음하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딱 봤는데 어음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은 100만 원을 현금화 못 시킨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때까지의 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도 받을 걸.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이자가 뭐냐면 할인료예요. 어음을 사가는 사람이 만기까지 그 어음 때문에 돈을 융통 못 시키잖아. 그럼 그때까지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 성격이 할인료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네 하고 어음을 받는데 어음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서 아, 이거 너무 긴데, 그러면 한 이자로 5만 원 정도는 받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네 오케이 라고 하면 제가 5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자 빼고 할인료를 빼고 나머지만 저 주면 돼요. 그럼 만기 되면 100만 원 받으면 이자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할인료가 5만 원이면 그 할인료를 뺀 금액을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할인료의 성격 아시겠죠? 이자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제 같아도 여러분이 내년 크리스마스인데 5만 원 받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며칠 안 남은, 이제 한 보름 남았네요. 올해 크리스마스인데 5만 원 받겠다 그러면 저는 고민 알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 할인료라는 건 이 어음 만기까지 사간 사람이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성격이 할인료라는 거예요. 그죠? 15일에 5%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하지만 1년 뒤에 5%면 고마운 거지. 이게 상대방 보유 기간에 맞춰서 이자 성격으로 받는 게 할인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할인, 방금 말한 건 어떤 성격인지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건, 그럼 이 할인료를 계정 과목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할인료를 매각거래 지금처럼 판 거는, 지금 이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죠. 근데 매출 채권을 지금 지웠잖아. 팔았으니까 처분이죠.
그래서 이 매출채권을 팔면서 손해봤다라는 의미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매출채권을 팔면서 손해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한테 계정 과목 한 100개 정도 알려드릴 거라 그랬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익숙한 계정 과목들도 나오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들도 나오고, 근데 웬만한 거는 내가 인지를 하면 조합해서 쓰면 돼요. 우리는 컴퓨터 전산이라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글자 2자 정도 치면 글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쳐다보다가 선택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시험 때는 반짝반짝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추 자체를 못하면, 상황 자체를 인지를 못하면 좀 힘든 거고. 자,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우리가 어음을 팔아서 손해보는 건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성격만 이론상으로 900번대인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의 성격이에요. 얘는 자, 이번에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음의 배서라는 건 내가 어음을 받았을 때에 귀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건데, 내가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면서 그 어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나는 이 어음에 귀하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은행에선 귀하라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럼 받아가는 사람이 못 받겠죠. 그래서 그 어음 뒤에 귀하의 지시내게라고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귀하는 난데 귀하인 내가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지시하기 위해서 어음 뒷면에 배설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 뒷면에 배설안에 이제 귀하의 지시인을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적어서 양도 넘기는 걸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배서라는 건 이제 우리 이제 귀하라는 표현 적혀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 그 귀하인 내가 이제 지시인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만기되면 지급해 주세요라고 적는 칸이 배서란이 나는 거예요. 배서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그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게 그 사업 내용에 그 통화대용 증권이 있어요. 그 통화대용 증권에 가면 수표하고 그 어음하고 앞면 뒷면 전부 다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구경해 보세요. 시간 나실 때. 뭐 시험 용어는 아니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연상이 더 잘 되니까. 그럼 이 배서 양도인데, 자, 이건 제가 얘를 조금 다르게 몇 가지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원재료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이번엔 내가 어음을 발행하네. 자, 어음 발행할 때는 뭐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B란 회사 말고 사온 데가 A란 회사 말고 B라면 B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는 원재료를 산 거는 똑같은 거고, 근데 지금 이번엔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줬나요? 발행해 준 게 아니죠.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내장부에는 받을 어음이라 적어뒀겠네.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이건 A라는 회사 거였으니까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되는 어음을 지워줘야 되는 거죠. B라는 회사한테 샀지만 나는 지금 B라는 회사 중요한 게 아니라 A라는 회사한테 받아야 되는 어음이라고 적어뒀던 걸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죠. 발행할 때는 혹은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 따지는 건데, 지금은 그 이후에 일어난 후속적인 일이죠. 얘는 지금 지우는 거기 때문에 내 장부에 적어뒀던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비품 100만 원 구입하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라고 나오면, 그럼 나는 비품을 샀어요. 100만 원짜리를. 그럼 대변에는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었네. 얘를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배서 양도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장부에 어음 받았을 때 적어뒀던 거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그죠? 항상 처음 발생하는 첫 거래만 발행하든 받든 그때만 발생하는 거지. 어떤 계정 과목인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뒤에 일어날 때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발생할 때 적어뒀던 거 지우는 거예요. 그대로 안 지우면 걔가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원리는 생각보다는 단순하죠. 첫 시작할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라고 써야 되는지 처음 장부에 쓸 때. 근데 걔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처음 선택했던 계정 과목을 지우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어음의 배서 양도예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어음의 부도.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이제 나는 돈을 못 받겠죠. 그죠? 그럼 나는 얘를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둘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음이든 뭐 외상이든 뭐든 누군가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부도 났어요. 그냥 슬퍼만 하고 집에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일단 걔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그래도 이제 영원히 못 받는 게 나는 손해본 돈인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얘 못 받는다고 해서 게임 끝, 난 영원히 못 받아 이렇게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받을 어음은 내가 물건 외상으로 판 거니까 일반적으로 여신이 30일에서 15일 이내예요. 그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부도가 났으니까 이제 언제 받을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미래로 바뀌어 버렸죠. 그럼 매출 채권일 때는 당좌 자산이었는데 얘를 이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언제 내 돈이 될지 모르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얘를 변화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제가 엊그제 설명할 때에 보증금처럼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는 거, 이런 걸로 변환시키는 걸 대체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이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든 이제 받을 어음은 치우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꿀 거라는 거잖아. 그럼 받았을 때 차변에 적혀있던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이 부도가 난 상황이죠. 이 계정 과목은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이 계정 과목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부도음과 수표를 왜 못 찾는 사람이 없냐면 우리 전표의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어이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거만 나오네. 부도라고 치면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 내용 누가 봐도 부도니까 부도라고 치면 얘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못 맞출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도 지금 당장 못 받는다는 거지 A라는 애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써둬야 될 거잖아. 부도는 한두 군데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시는 분들이 거의 92분 90 다 거래처 안 써서 틀려요. 계정 과목은 내가 종이에 적을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애매하더라도 컴퓨터 치는 순간 바로 명확하게 보이니까 금방 아는데 여기에 거래처를 안 써줘서 틀리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오는 경우에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론의 챕터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처라는 거에 대한 표현이 전혀 안 적혀 있죠. 우리 교재에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실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실기를 위해서는 거래처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포인트들의 거래처 같이 섞어야 되는 거는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개념 과목 보고 나서 바로 컴퓨터로 전표 끊는 연습 계속 할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아마 먼저 따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이 분계만 잘하면 합격이야라는 말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무 2급도 분계만 잘해도 합격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지금 이 계정 과목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쓰는 게 실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기 문제는 여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숫자 3번, F2번 찾고 여기 금액 쓰고 거래처 쓰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하는 건 이론이라기보다는 저 실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정 과목을 어떤 상황에 쓸지 그리고 저기에 거래처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얼마를 쓸 건지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이론 수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위에처럼 영업의 비용이다, 판관비 쓴다. 이거는 선택해야 되니까 실기만을 위해서지만 얘는 이론을 위해서도 같이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이론에서 어음의 할인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분계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얘도 성격이 이거다라는 걸 같이 인지하면서 하려고 제가 실기하고 이론하고 그 실기하고 엮여 있는 이론들 문제 나오는 건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표현할 때 여러 번 설명할 때 이건 이론 시험에만 나와요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정말 이론용이니까 그때는 정말 재미없고 내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냥 TV 보듯이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론에만 나와요라고 하는 건 원가 회계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론에만 나와요라고 말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실기에 나오는 거랑 엮여 있는 이론들 내는 문제도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일 대손이라는 걸 할 건데 그 대손 오늘 했던 단기매매 증권 전부 다 이론 문제로 한 문제씩 나올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이론 문제 나오고 대손 문제 이론 문제 나오고 근데 우리는 분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할 때 평가도 되고 일반 전표에 분계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같이 섞어서 제가 성격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순수하게 이론 하는 게 아니고 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저와 같이 매출 채권을 받고 이제 내일은 저하고 이제 이 돈들을 지금 이렇게 부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대놓고 못 받게 된 상황. 상대방이 파산 났대. 게임 끝난 거죠.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파산했는데 얘가 또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자, 지금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더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부도도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가시면 깜짝 놀래요. 하루에 5개씩 맞는데 그 업종마다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부도 나는 업종이 있고 평생 부도 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업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을 우리는 이리저리 다 보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부도 났는데도 또 이따가 나중에 돈 주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자기 먹고 산 게 그거라고 또 그걸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 다양한 걸 전부 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제가 썼던 이 글자들이 조금 앞뒤는 안 맞죠. 어느 정도 맞겠네. 근데 얘도 제가 같이 복사를 해서 그 우리 카페 올릴 때 그 저장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영상은 제가 어제 빨리 못 올려드리는 게 뭐 오후나 저녁에 봤을 때 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이 30분 정도의 3, 40분 톨로 계속 수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행히 9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이거 저 정리하고 보니까 10시나 11시라서 그때쯤 올리는데 근데 영상을 그때 올리니까 지금 우리 오전 반이 보실 때 힘드니까 제가 먼저 그럼 이 파일만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올려놓고 저녁에 제가 시간 될 때 그 아래에다가 영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그 파일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필기하고 하실 때 참고할 때 뭐 이거 꼭 쓰라는 게 아니고 참고용으로 쓰실 때 뭐 놓쳤던 거나 그런 거 있거나 그러면 그때 활용해서 쓰셔라고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사진 찍을 준비 딱 하면 50분 되겠다. 그죠? 제 컴퓨터 시간이 느린 건가?